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국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서에 이 후보자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새 정부 첫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땅 등 모두 16억 7,97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는 15일자로 전남지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임기를 마치지 못해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 후보자의 장남이 어깨탈골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어제를 기준으로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순방을 앞두고 순방 순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순방 순서는 외교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깊어 관심이 쏠립니다. 불확실성이 큰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 당면한 현안을 고려할 때 첫 순방국은 미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뜻을 모은 만큼 다음 달 중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다음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중 정상 간에 이렇다 할 교류가 없어 중국과의 외교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돼 조기 방중 및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방문은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안부 합의나 역사 문제에 대한 여론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6년 만에 내놓은 한국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한일 정부가 이뤄낸 위안부 합의는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38명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고문방지협약 14조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약속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일 양국에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한 겁니다. 이번 권고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권위와 영향력이 큰 유엔 차원의 평가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감을 언급한 직후에 나온 평가인 만큼 우리 정부가 활용할 근거 자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통한 4강 외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범기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어제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약 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도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극 항로의 공동 개척을 비롯해 에너지 협력, 양국 간 송유관과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11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를 차례로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시진핑 주석이 40분으로 가장 길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아베 총리와 25분, 푸틴 대통령이 20분이었습니다. 4강 정상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공통으로 거론한 화제는 북핵 문제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변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가 어제 처음으로 취업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씨는 가짜 파센스 동기 인터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최소한 나와 만났던 같은 과 학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 전 문준용 씨의 파센스 디자인 스쿨 동료의 증언을 공개하며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문 씨는 또한 고용정보원에 합격한 사실에 대해서도 40명가량이 응모해서 그중 10명이 뽑힌 것이라며 그중 외부 지원자가 2명이었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 2명만 빼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인 문 대통령이 미안해했으며 아들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해 최대한 응원을 하고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평소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총대를 맸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최순실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정윤회 건도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어떤 그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미질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해 적폐로 자리 잡은 대표적 사건이란 겁니다. 폭로의 당사자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이것이 처리 절차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이 폭로되면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지만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좀 믿고 있고요. 사실상 적폐청산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으로 그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란 해석과 함께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는 조수석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국정농단과 정윤회 문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재점검 방침에 검찰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다려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하면서도 과거 민정수석실의 잘못을 밝혀내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앞선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 참사까지 모두 마지막은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의 수사 재검토 방침에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당시 민정수석실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보겠다는 취지 같다며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한 지시라는 의견과 무리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옵니다. 한 중견 검사는 정윤회 사건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 끝낼 일을 억지로 검찰까지 보냈으니 그 과정을 파악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모 부장검사는 이미 마친 수사를 다시 들추는 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수사하는 과거와 뭐가 다르냐며 우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 안 된 세월호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다음 수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한정한 정치 수사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강효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됩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가 폐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나온 첫 번째 교육 분야 정책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과 곳곳의 오류들로 부실 지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다며 학계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도 컸습니다. 결국 신청한 학교가 전국에 단 한 곳에 그쳤고 이마저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사용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여자가 함께하는 재창으로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난 1982년 소설가 황석영 씨와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김종률 씨가 만든 이 곡은 각종 집회에서 민중가요로 널리 쓰였습니다. 하지만 노래의 임과 새날이 북한 김일성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일부 보수층의 주장에 지난 8년 동안 재창 대신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합창으로 불렸습니다. 5.18 단체는 이 같은 합창 방식이 명백한 왜곡과 폄하라고 맞서온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제를 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4할 차례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전체 직원의 80%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시민들과 셀카를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도착한 문 대통령.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자 이내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먼저 신고하는 것도 우리 환경미화원이고. 근데 공항에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다라는 걸 듣고 나니까 같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문 대통령은 경청한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시적이거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 비정규직 해결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오히려 경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공사 소속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행보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무실도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곳을 택했습니다. 안도람 기자입니다.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면 가장 안쪽에 있는 본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참모들조차 접근이 어려워 구중궁궐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중궁궐을 벗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정상을 맡거나 대규모 행사 이외의 일반적인 업무는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위민관에서 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름도 이명박 정부가 바꾼 위민관 대신 참여정부 때 사용하던 여민관으로 되돌렸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라는 뜻은 아무래도 저희가 주체가 되고 국민들이 객체가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여민관이라는 의미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청와대가 함께한다는 의미로. 3개 동으로 구성된 여민관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관 집무실과는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량으로는 5분, 도보로는 15분가량 걸려 참모들과의 소통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일상적인 대통령의 일들이 바로 참모들과 격이 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역시 여민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자주 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연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달랐습니다. 그제는 신임 수석들과 어제는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메뉴는 3,000원짜리 구내식당 밥이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한 손에 식권을 들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직원 식당으로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자리를 잡는가 싶었지만 식판을 놓고는 조리실 등 식당 곳곳을 돌며 인사를 마치고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제 신임 수석과 오찬을 가진 문 대통령은 어제는 조리부, 수송부 등 청와대 기술직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먹은 점심 메뉴는 메밀국수와 계란볶음밥 등이 포함된 3,000원짜리 메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여민관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 건 처음입니다. 현 위민관에서 대통령께서 직원들과 오찬을 같이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우리 청와대 직원들 간에도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실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에 초청받은 직원들조차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 참석해라라고 전달했더니 30분 동안 믿지 않고 계속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격이 없이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또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 정부 요직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인맥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과 총무비서관에 이어 정책실장 자리까지 이른바 변양균 사단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정책보좌관을 맡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도왔습니다. 청와대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 자리에 파격 발탁된 정통관료 출신 이정도 총무비서관. 이 비서관 역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변 전 실장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변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장 차관들로 조직된 10년의 힘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에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책실장 인사도 관심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정책실장이 부활하면서 이 자리 역시 변양균 인맥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오르내립니다. 김 총장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재임 시 전략기획관을 맡았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가는 길 친박계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을 이끌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미리 와서 플래카드를 들고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의 환송을 받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선 홍 전 지사는 친박계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초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대선 패배에 죄송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당권에 욕심내지 말라는 뉘앙스로 발언하자 발끈한 겁니다. 미국 LA로 출국한 홍 전 지사는 휴식을 취하며 현지에서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있는 둘째 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결혼식을 올렸는데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편지만 보냈습니다. 대선 후 자유한국당은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당을 재건했다는 평을 받는 홍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홍 전 지사도 미국에 오래 있진 않을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앞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홍 전 지사가 대선 후보였을 때 지시했던 사항이죠.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 며칠 시끄러웠는데요. 어제 한국당은 13명 모두의 복당을 최종 허용했습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13명의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과 무소속 정가변 의원까지 총 14명의 입당을 승인했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단행한 조치에 대해 지도부는 그제까지는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냈었습니다. 제 의견도 이렇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도 지금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들이.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복당, 징계, 해제라는 당내 이슈를 두고 내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소신입니다. 당 지도부는 친박계 핵심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도 함께 해제했습니다. 대선 패배를 추스르기도 전에 당이 주도권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석수는 이제 107석으로 세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후보가 한마디 하면 복당 조치가 되냐고 반발했고 정진석 의원은 시비 없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갈등의 불씨까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통한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대선 이후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자 바른정당 지도부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려면 합당이 필요하다며 안철수 전 대표와도 공감대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철수 대표님도 저와 뜻이 다르지 않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8월 말 이전에 통합 전당대회를 열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통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제안을 전해들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직접 주승용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20여 분간 대화를 나눈 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로 통합이나 연대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며 양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 본격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이 서로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통합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히는 등 당내 이견도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자고 회원국에 촉구하자 북한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석탄 수출이 막힌 데다 북한의 우방국까지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궁지에 몰린 탓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성명을 통해 유엔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것은 발작적 광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재 이행을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북한 제재위가 회원국과 권역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어 대북결의 2270호와 2321호의 이행 강화를 촉구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4차 핵실험에 따른 2270호엔 89개 나라가, 5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2321호엔 54개 나라가 제재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2321호는 그동안 2270호에서 막지 못한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을 제한해 북한엔 치명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달 초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고 선박 운항과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를 담은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원고 여학생들이 묵었던 4층 선미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거의 온전한 한 사람의 유골 수준이라고 합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뼈가 발견된 곳은 지난 10일 2점에 이어 그제 한 점을 수습한 곳과 같은 4층 선미 쪽, 단원고 여학생들이 있던 객실 부근입니다. 선체를 수색 중이던 수색팀은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국립과학수사요원 등 감식반을 투입해 뼈를 수습했습니다. 발견된 뼈는 온전한 사람의 유골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 일부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옷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DNA 감식 결과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팀은 뼈가 발견된 구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미수습자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 혐의 재판에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의 딸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안 전 수석 측이 내심 원하는 눈치였었다고 합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양주와 현금 등을 건넨 경위가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는 안 전 수석이 고가의 양주를 딸의 결혼식 예단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넌지시 뇌물을 암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씨는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안 전 수석과 호텔에서 식사하며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작심한 듯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준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안종범 전 수석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예단을 3,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며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3,000만 원은 너무 많다며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도 있었는데 결국 1,000만 원을 부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채윤 씨는 재판 중간중간 안종범 전 수석이 선물 받는 것을 좋아했고 은근히 금전 지원을 바라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고도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원입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로 지내던 10년지기 후배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이 들자 목을 졸라서 살해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숨진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 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그제 새벽 5시쯤 이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30대 여성이 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언니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집주인 36살 박모 씨는 후배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이 들자 컴퓨터 마우스줄로 목을 졸랐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게 숨진 후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 4년 정도 만나다 1년 전에 헤어졌는데 헤어질 이유가 그 여자하고 만나고 자기가 오해를 한 것 같네요. 박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일도 하지 않고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과격한 행동을 보여 이웃들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하루는 2번을
이거 그거 알면서 여가지가 발라가 차가지고 등산길이야. 박 씨는 범행 16시간 만에 자수를 결심하고 이곳 경찰서에 제발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초대형 산불이 났을 때 수백 명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불길과 맞섰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하루 꼬박 화마와 싸우고 받는 돈은 4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민경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불길이 치솟자 600여 명의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생업도 뒤로 한 채 산불 속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2시간을 자고 2박 3일 동안 2시간을 자고 갔어요. 일단은 내 이웃 집이 불이 타고 있는데 잘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받은 지원은 1인당 하루 약 4만 3천 원뿐입니다.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 유지비나 식수 조달 이런 그런 비용으로 쓰이는 돈이 많아요. 조금 부족하죠. 현행법상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 시 1시간에 1,800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벌여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대형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일일 4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적용을 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정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논의가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면적당 소방관 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최근 큰 불로 번졌던 강원도 산불을 비롯해 올해 전국에선 모두 450건이 넘는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 한 해 1년 동안 발생한 산불이 400건이 좀 안 되는데 올해는 건조한 날씨 탓에 이 수치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산불 대비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정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서울의 홍능공원.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을 열어봤습니다. 석 달 전에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검표가 무색하게도 이렇게 안을 열어보니 두터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인 등짐 펌프를 꺼내 펌프질을 해봤더니 먼지가 끼어 움직임이 뻑뻑하고 언뜻 보기에도 불을 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화액이 힘없이 분사되거나 심지어 소화액이 전혀 채워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점검 사람이 책임져야지. 점검했으면 그 없으면 채워져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른 보관함에는 갈퀴나 삽처럼 산불이 났을 때 바닥을 헤집을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는 근무 중인 직원 없이 굳게 잠겼고 초소 바닥에는 폐기된 소화기들이 나뒹굽니다. 네, 상주하는 인력은 없고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다니는 거죠.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보관함에는 등산객은 아예 손대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불은 공단 직원이 끌 테니 등산객은 신고만 하라는 겁니다. 초기 진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원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찾는 일반인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또 안내문 이런 것들로 좀 이게 보관 조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보관함이 초동 대처가 생명인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고등어와 오징어 같이 우리가 즐겨 먹는 수산물도 물량이 많을 때 정부가 사들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내놔 고삐 풀린 물가를 잡곤 하죠. 여기에 연간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부 비축 수산물이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1일 수협중앙회가 낸 입찰 공고입니다. 2015년 사들인 정부 비축용 고등어 13만여 상자 1,300여 톤을 해외 수출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출 가격은 정부가 사들인 고등어 가격의 대략 절반 수준. 지난 2월부터 4차례나 입찰이 추진됐지만 결국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초 고등어 가격이 안정돼 시장에 방출하기보단 수출을 추진했다던 해수부는
하지만 입찰이 유찰되자 불과 얼마 뒤 말을 바꿉니다. 지난달 14일 해수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와 고등어 등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냉동고등어 물량이 1,314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추진했던 냉동고등어가 어찌된 일인지 다시 국내 물가 안정용으로 풀린 겁니다. 4월부터는 이제 생산이 안 되는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부 이제 국내 유통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4월부터 시작되는 금어기는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3월 말까지 수출을 추진했다 실패하자 불과 2주도 안 돼 처리 방안을 뒤집은 겁니다. 항의를 했죠. 수출 보내라 라고 항의를 했는데 수출 보낼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안 풀 거다.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사들인 비축용 수산물은 2,500여 원. 물가 안정이란 목적과 달리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틀 뒤면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연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화훼 공판장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이 대목을 맞을 시기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탓입니다. 3년,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이 줄었다 그러니까 농가도 그 분들이 다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께 아무나 꽃을 달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학급 대표, 동아리 회장 등과 같은 학생 대표들만 공개된 자리에서 선생님들께 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종이로 된 꽃이라고 할지라도 전달하게 되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한국인의 정서로 봤을 때 그래서 작은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긴 하죠.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별 학생들은 선생님께 손편지로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권했습니다. 다만 졸업생은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사의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무서워서 외출 꺼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탈모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오가는 인파들 사이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여럿 눈에 띕니다. 중국발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다는 소식에 마스크를 쓰고 외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관지 쪽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기관지 때문에 끼고 나왔거든요. 미세먼지가 이제 요즘 심하잖아요. 제가 비염이 좀 심하거든요. 이렇게 미세먼지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머리나 피부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인해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미세먼지가 내려앉으면 모공이 막혀 심한 경우에는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를 위해서는 역시 세안을 꼼꼼히 하고 그래도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두피까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해서 돌아올 때는 취침 전에 반드시 머리를 잘 감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미세먼지로 인한 탈모 등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정치권 소식,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세 분 모셨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삼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 꾸려지고 있는 이 청와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은 해볼까 싶은데요. 네.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는 앞서 보도도 해드렸다시피 직원들과 대통령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놀라고 굉장히 감격에 젖어하는 표정이던데 직원들은 왜 이렇게 못 믿을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당초 시민소통수석이 이제 연락을 하니까 30분 정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직원들도 우리 같은 국민인데 청와대가 대통령만 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결국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온 청와대로 돌아왔다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함께했던 기술직, 청와대 내 기술직 직원인데요. 되게 조리부라든가 수송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음식하시는 분, 또 뭐 관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와대 내에서 사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분들과 대통령이 사실은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네. 저도 청와대 출입자 시절에 이제 같이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개 따로 이제 영빈관이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전체 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고요. 대개 이제 직원들이 그냥 따로따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대통령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직원들과 함께 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실은 청와대에 계신 꾸준히 일 해주시는 분들이 가족이거든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완전히 소외된 사실은 그냥 이 일만 해주시는 분들로 이렇게 취급이 되다가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출발점이 됐다. 다시 말해 소통하고 탈권위 이런 문재인 정부의 첫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어제는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3일째 된 날 아니었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사흘 동안 계속해서 파격 행보가 이어졌는데 사실은 파격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던 함께하는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 첫 출발이었다. 대신에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남아있지만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행복하고 좋은 그런 기분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청와대 안팎으로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본관 집무실 대신 위민관이라는 이름을 여민관으로 다시 바꾼 곳에서 직무를 본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라는 뜻은 아무래도 저희가 주체가 되고 국민들이 객체가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여민관이라는 의미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청와대가 함께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일상적인 대통령의 일들이 바로 참모들과 격이 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참모들이 있는 위민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실 생각입니다. 네,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다시 이름도 바꾸고요. 그곳에서 직무를 본다고 하니까 더 소통은 좀 강화되겠네요. 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민관이라는 걸로 변경된 게 그 노무현 정권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위민관으로 됐다가 여민관으로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상당히 설득력인 것 같아요. 위민관은 뭐 국민을 유한다. 물론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주체가 국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민관은 이제 같이 주체가 돼서 정권을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 본관에서 한 500m 정도 여민관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통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뭐 걸어서 가면 뭐 한 15분 거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전거 500m. 타고 다닌다고도 하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5분. 근데 또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집무실을 거기에다 두고 3층에 두고 1층에는 정무수석실, 2층에는 비서실장실을 둔다고 하니까 이제 한 건물에서 같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같이 뭐 업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식당에서 저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놀랐어요. 이제 첫 번째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식당에 가서 일반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대통령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그건 사실 이 민주국가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이제까지 어떤 민주화 과정을 겪었고 또 많은 역사의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그전에도 이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뭐 수석 이상 아니면 뭐 적어도 비서관 이상 말고는 대통령 얼굴을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런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치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첫 출발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깐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가긴 했지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거리가 이렇게 비서진들과 대통령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근무 분위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그 김장수 대사 당시 그 보고했을 때 보고할 수가 없었다. 너무 멀다. 대면 보고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 왜? 멀기 때문에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신체적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위민관, 그러니까 여민관이 이제 세개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1관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쓴다라고 한 얘기는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고 사실은 불렸거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에서 다 탈피해서 국민과 또는 비서진들과 실질적인 그 참모진들과 협치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4일간 보여주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늘 청와대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도 발랄한 모습을 보이면서 별명도 붙여지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유쾌한 정숙 씨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책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과거의 영부인들께서 보여줬던 모습은 단아하고 또 자애스럽고 국민의 어머니 같은 국모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대통령 영부인들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어디서든 스스럼 없이 막 환하게 웃고 사실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의 한박 웃음이라고 할 정도로 환하게 웃는 그런 대통령 영부인을 사실은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사실상 대통령 거의 관저에 머물고 정말 많은 분들과 아예 만날 수도 없고 국민들도 항상 대통령의 환한 모습, 화를 엄청나게 내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면서 굉장히 환한 모습에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만나는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 지내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평상시에 만날 수도 없지만 전화 걸어오면 한 30분 정도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윗사람들에게 30분 동안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정말 곤혹스러울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과거에 그런 근엄하고 엄숙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분위기에서 환하고 대통령도 일반 직원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하고 일반 시민들과 셀카도 찍고 대통령 영부인도 직원들에게 이 청와대 도배하는 장면에 그 간식거리를 사들고 와서 직원들에게 대부분 나눠주고 우리 사람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가져가겠다면서 사온 간식거리 중에 일부만 아마 대통령하고 두 분 내외가 드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갔다는 모습들. 이런 영부인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모두 그런 탈권위, 소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과거의 대통령들도 초기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과 함께하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보였던 좀 그 당시도 정말 직원들하고 밤샘 정말 격이 없는 토론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험이 결국은 현재 국정에서도 국민들께 편하고 함께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런 기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런 모습들이 임기 내내 이어지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권력보다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정말 우리 따뜻한 가족처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기억하시겠지만 4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무려 2배 이상인 80% 이상으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초반에 소통 행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문재인 정부의 가장 숙제는 41%의 지지를 얻었는데 나머지 60%를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화합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포용, 화합. 그랬는데 사실 41%가 아닌 이제 80%를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 80%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 정권에서 사실은요 대통령이 일단 취임하면 처음에 이제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래서 크게 분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80%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취임 이후에
어떤 소통 행보에 국민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선과정, 어떤 청와대 참모 인선과정, 특히 뭐 국무총리랄지 일부 수석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마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그런 행보를 보였고 또 그 이후에 뭐 수석 임명 과정도 어떤 그 국민에게 다 속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취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격이 없는 듯한 대통령의 어떤 권위를 탈피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잇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는데 이제까지는 아직은 정책 행보를 시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정책 행보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면 그다음에 야당이 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80% 이상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에게 국가에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도 일자리 관련한 것이었고 이런 소통 행보가 과연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찾아갑니다라는 콘셉트 일정으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자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공항에 지금 승객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먼저 신고하는 것도 우리 환경미화원이고. 근데 공항에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다라는 걸 듣고 나니까 같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오히려 경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러니까 인천공항 비정규직 이제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현재 정규직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마 그러니까 연말 정도까지 그 비정규직 인원을 추정해 보면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0명이 넘는데 지금 그 5배 정도 혹은 뭐 5배 이상 되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또 임금은 오히려 격차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또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비정규직 인원이 너무 많고 일은 너무 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뭐 이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정규직 인원이 가져가는 것이어서 그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었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었고. 근데 이번에 그 원래 이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2013년도부터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통해서 인천공항을 많이 방문을 하시면서 2번이나 이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방문하면서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정일영 사장도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연수익이 1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임금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쉬운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것도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 지표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재원 마련과 이 비정규직을 그 사람을 인원을 유지하는 것을 가산점을 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감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게 되려면은 그 지표가 완전히 반대로 돼야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아마 그건 이제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다른 곳으로까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편이죠. 사실. 어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는 모습 1호로 여기 공항공사가 이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정규직 분들이 굉장히 감동도 받고 힘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노 변호사님 지적대로 이게 과연 다른
그러니까 경영 실적이 썩 좋지 못한 다른 공사들에게까지도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거든요.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공기업들, 공기업들의 부채 수준도 가계부채, 국가부채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쉽지 않고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는 사실은 당기 순이익이 5월 기준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그 9,649억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익을 내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받게 되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일단은 이 공기업들을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주화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럼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부분을 사실은 국가 경영의 기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원들의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정규직하고 외주를 줌으로써 경비를 절감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운영 방식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어젠다, 국정 어젠다가 이제는 정말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겠다는 어젠다의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정부의 방침이 외주화가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없애고 가능한 한 정규직함으로써 국민들이 일터에서도 정말 좀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 공공기관의 CEO들이 이 점수에 맞춰야만 점수를 많이 받아야 연임도 되고 또는 직원들의 성과급도 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그동안 비정규직이 점점 더 늘어왔던 그런 추세인데 정부에서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바꾼다면 이제는 이익을 남겼던 부분을 이익을 정말로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임금을 받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결국 내수를 부르게 되고 이런 경제 전반의 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일단 공공기관에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방침을 추진해야 될 텐데 지금은 우리 공기업들의 부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국가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의 큰 어젠더로 보고 다른 경제 정책과 다 함께 맞물려서 이 부분을 실현해낼 좀 큰 흐름을 정부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인데 다른 경제와 사회 분야, 이게 복지 분야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큰 흐름을 잘 잡아간다면 저는 성공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규직화 되니까 모두 좋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전부 다 전환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 물론 공기업, 이 공항공사를 예를 들게 되면 그 기업이 약간 정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의 비율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주어야지만 사실은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기업들까지 이렇게 막 일률적으로 확대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갖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혹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인가라는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게 좀 바뀌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결국 또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까지 어떤 비정규직,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게 된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한 노 변호사님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정원을 맞추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 정책에 맞지 않으면 감점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외주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제1의 공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려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이 늘려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좀 시각을 한번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비정규직 문제를 꼭 예산의 문제를 꼭 봐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공 부분 자체가 사실 민간 기업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어떤 고용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아니고 지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들이 공공 부분의 어떤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어떤 보수랄지 그다음에 예산 낭비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화가 돼야 하고 또 오히려 임원들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다는 차별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도입을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 부분의 어떤 구조조정을 또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공기업에서 시작된 이런 흐름들이 민간 기업에도 같이 적용이 되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문제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 있어서는 뭐 절반 정도를 받거나 차별을 받고 또 어렵고 힘든 일, 소위 말하는 3D,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에는 비정규직이 투입되고 정규직은 사실은 그들을 지휘 감독하는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으로 정말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의 일단 최우선 국정 어젠다 1순위로 지금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그런 노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또 거기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들 그리고 공기업들은 일단 첫 번째 순위로는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차별받았던 그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유지하더라도 임금이라든가 또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동안에 뭐 우리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사건의 대상자들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비정규직 이 노동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동안에 우리 경제 전반에 있었던 그런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여기에서 얘기를 나누면서도 기대가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들 몇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와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자 5.18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국정교과서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어떤 채택에 있어서 어떤 그 과정, 절차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행 법 구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시행령만 고치고 고시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굉장히 밀어붙여가지고 그 당시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정교과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민주적인 우리의 어떤 상황 그런 거에 굉장히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밀어붙였지만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도 반발하고 학부모도 반발하고 국민도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권에서 일방적 통행식, 소통하진 통행식으로 국정교과서에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교과서의 문제는 역사교과서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어떤 국가적인 어떤 트렌드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민주화에 전혀 맞지 않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폐청산의 어떤 뭐 테두리 안에서 갈지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저희가 그 5.18 임을 위한 행진곡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창이냐 재창이냐 사실 뭐 합창하는데 다 따라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창해도 되는데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청와대와 지난번 박승훈 보훈처장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를 작용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일단 5.18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청산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과거 청산의 행보로 쭉 묶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에 다시 국정농단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관련 발언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순실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정윤회 건도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어떤 그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미질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폭로의 당사자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이것이 처리 절차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재수사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 안 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결국에는 이게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이게 뭐 수사 지금 이제 말하는 것처럼 수사 지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오히려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역사적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탄핵 정국에 의해서 장미대담까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게끔 만든 원인이 결과론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야말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던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는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열망을 처음에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를 뭐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뭐 보수를 뭐 없애기 위한 또는 기득권층을 바꾸기 위한 뭐 일종의 정치적 보복행위 네.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부적절한 시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떳떳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과거에 있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덮어져 왔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가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전임 대통령이 했던 일에 대해서 보고서 10장짜리로만 요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서들이 폐기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무언가가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하면서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이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잘못된 관행이었다.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절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지시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라인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의견들을 표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었다.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중요한 사건들, 특히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건의 진위 여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문건의 유출 경위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는 도리어 그것이 국정농단을 다시 부르는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당시 유출 이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 사건의 당시 그 당시 조사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를 넘버원이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조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검찰이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같이 국정의 권력으로 군림했던 이유는 바로 민정수석실과 함께 당시 김기춘, 우병우 라인에 의해서 검찰이 사실은 국정을 농단하는 주체가 돼버렸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다 끊어내고 검찰이 제대로 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권력의 비리를 감춰주고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던 검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법에 맞게 이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처럼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문제가 지금 화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결국은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마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겁니다. 하다 보면 쉬운 길이 그거거든요. 권력이 있고 검찰은 언제든 권력편으로 오려고 하지만 과감하게 그 선을 끊고 검찰의 개혁도 노력해주고
그다음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 그것이 이제는 다시는 그런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첩경이고 또 원칙입니다. 네. 그 점을 청와대에서 정말로 원칙을 끝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초반에 지금 민정수석실을 위수로 해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필두로 해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죠. 네. 여기에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철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이 박형철 변호사는 김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분이 임명이 된 메시지를 뭘로 해석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박형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겠죠. 2013년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화두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윤석열, 지금 대구 고검 검사죠. 함께 검찰 수뇌부가 굉장히 마찰을 빚었어요. 어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국정원 직원 체포에 대해서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죠. 그러면서 또 좌천이 됐어요. 좌천됐다가 결국은 변호사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일단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이제 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찰 업무랄지 수사에 대해서 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꼭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지휘한다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이랄지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검찰 출신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또 검찰과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혹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뭐 그거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하고 어떤 라인을 구성하려고 하면 기수가 좀 낮아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향후에 검찰총장이나 뭐 대검 차장이나 적어도 그런 급의 어떤 민정수석을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조국 교수의 어떤 학자적이고 실무적인 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충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박형철 검사가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있다. 그때 좌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단 측근 비리랄지 아니면 뭐 관련된 그런 청와대랄지 고위층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공직수사비리처 같은 걸 지금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임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박형철 변호사는 그 별명이 면도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명확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건데 이게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모시면서 두 분이 세트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2013년 10월에 있었던 그 청문회에서 혹시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당시 그 중앙지검장하고 같이 일을 하긴 힘들다라는 발언을 해서 징계를 한번 받기도 했었고 또 그 위에서부터 어떤 이런 것들을 결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좌천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행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나서는 또 그 노조 측하고 갈등을 빚는 사측 변호인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약간 달라진 면모를 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꼭 내려야 되는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요구하는 논리가 있어서 그 논리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소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큰 것 같고 특히 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그 반대되는 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나 본인이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분을 선택하신 거는 매우 잘한 일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보는 식으로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 비서관도 임명을 했고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임명을 했고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보겠다를 비롯해서 부패 척결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었고 사실은 우병우 사단
김기춘, 우병우 사단과 사실은 많은 관련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보수 진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계되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 적폐청산에 나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분명히 갖고 있고 예. 야당에서 이제 그런 반발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것이 자칫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 정말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런 이 사실, 진실에 부합되는 상황들을 파악을 해나가야 될 거고요. 야당에서 자칫하면 이것이 이제 정치 탄압이라는 그런 논란을 가지고 계속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집권 초기부터 아마 자칫하면 그러면 야당과의 대립 관계로 인해서 청와대가 내세웠던 앞으로 해야 될 국정 어젠다들이 사실은 도리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정치 공방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청와대에서도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에 있어서는 잘못됐던 국정농단의 그런 사례들 왜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가려졌던 진실에 대해서는 일단 최소한 진상 규명이 돼야 그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적폐청산이다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일단은 회복하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 상태를 만들어야 그다음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비롯한 야당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긍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이것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정말 판단이 됐을 때는 나서야 되지만 그러나 바뀌어야 된다는 그 전제, 정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합리적이고 소통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대신에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고도 단호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보를 잘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 정치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야권에서 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특히 이번 정권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권의 협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인사 입각설 일이 돌고 있었어요. 노동부 장관의 심상정 후보를 그리고 또 경제부 장관의 유승민 예, 전 후보를 내세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양측 다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말이 흘러나와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발끈하셨죠. 사실은 이게 뭐냐 도대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흘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TV 토론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정말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던가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능력이 특히 이제 노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적임자다라는 의미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저런 식으로 언론에 흘려가지고 나온 얘기를 듣고서 나 좋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공식적으로 제안 온 거 없다라고 먼저 끊고 또 오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제 그래야지 이게 또 그 서로 경선했던 대통령 후보로서 서로 이제 선거 때 열심히 싸웠던 후보들에 대한 또 뭐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도 제안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혹시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뭐 정치권에서는 실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마치 뭐 금방 바른정당 합치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뭐 합치게 되면 일단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가 있고 또 정부의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로 인한 어떤 단점도 굉장히 있을 수 있죠. 캐스팅보트는 줄 수 있지만 과연 국민의당의 기반이 호남인데 과연 호남에서 그걸 인용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굉장히 정치나 이념적인 다른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떤 안보관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국민의당은 햇빛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고 그렇지만 바른정당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안보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다시 총선 실패에 대한 백서를 내겠다고 하면서 또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앞으로 국민의당의 운명 자체가 이제 민주당과 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의당과 뭐 협치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민의당 내에 국회의원들을 하여금 민주당으로 어떻게 보면 입당을 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안철수 전 후보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자체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멀리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과연 자강론으로 계속 안철수 전 후보의 중심으로 아니면 당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중에 일부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또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막으면서 국민의당의 원래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 어떤 지위를 확고해 가느냐. 이제 그 부분이 향후에서 굉장히 국민의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주승용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는 그 근거가 이번에 호남에서 너무 참패를 했잖아요, 국민의당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호남을 해볼 수 없다. 이런 상황 판단이 혹시나 들어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른정당보다는 민주당 쪽과 통합하는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근데 아마 저는 통합이나 합당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쉬워 보이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김 교수님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일단 추진을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대로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자칫하면 흡수되는 의원들이 많이 분란을 동요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쐐기를 받고 뭔가 새로운 활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은 낮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황사는 오늘 밤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중서부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아침에 전국 곳곳에 짙게 꼈던 안개는 지금 많이 옅어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강원 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6도, 전주도 26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